왕비를 2번이나 끌어내린 왕이 있었다. 궁궐은 사랑이 아닌 권력으로 숨쉬는 곳. 한 여인은 왕의 자리 옆에 앉았고 또 한 여인은 왕의 심장을 쥐었다. 아들을 낳은 순간 판이 뒤집혔다. 왕비는 쫓겨났고 후궁은 왕권을 썼다. 그러나 왕의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승자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다. 복이 된 왕비, 무너진 희빈, 그리고 궁 안에 떠도는 한마디 소문. 저주였다. 기도 소리 뒤에 숨은 야망. 사랑이라 믿었던 선택. 그 끝에 놓인 것은 사약. 질투인가? 정치인가? 아니면 왕의 변덕이 만든 비극인가? 사랑은 칼이 되고 권력은 피를 부른다. 조선을 가장 잔혹하게 뒤흔든 궁중 라이벌전 인현왕후 대 장희빈.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는 역사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89년 조선의 궁궐 창덕궁. 한 여인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왕비의 옷을 벗고 빈 궁의 문을 나서야 하는 여인. 그 이름 인현왕후 민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감아 보겠습니다. 1667년 충청도 여흥 민씨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조선의 왕비가 될 아이. 어릴 때부터 자태가 단아하고 예법에 밝았으며 어른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인현왕후입니다. 1681년 15의 나이로 그녀는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 뒤 조선 왕실은 서둘러 새 왕비를 간택했고 서인의 지지를 받은 민씨 집안의 딸이 그 주인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서인의 지지라는 말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왕비 간택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곧 그 집안의 권력이고 그 집안이 속한 당파의 권력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왕비가 된 순간 서인은 왕실의 중심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하지만 왕비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입궐 후 수년이 흘러도 인현왕후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왕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단 하나, 왕세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사실은 왕비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왕실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숙종의 시선은 점점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등장합니다. 장옥정. 훗날 우리가 장희빈이라 부르는 여인. 1659년생, 역관 집안 출신의 서녀. 쉽게 말하면 중인 계급의 서출. 신분으로만 보자면 왕비의 자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총명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시선을 거두기 힘든 그런 아름다움이었다고 당대 기록들은 전합니다. 처음 궁에 들어온 건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의 처소였습니다. 나인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숙종이 그녀를 눈여겨본 겁니다. 명성왕후는 즉각 장옥정을 궁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여자, 위험하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보인 거지요. 그러나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1683년, 장옥정은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달랐습니다. 숙종은 대놓고 그녀를 총애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녀의 처소를 찾았고 후궁의 첩지를 내렸으며 수건, 소위로 빠르게 품계가 올라갔습니다. 신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인 출신의 서녀가 그것도 이토록 노골적인 총애를 받는 것은 조선의 법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씨를 멀리하라고 연이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숙종이라는 인물을 잠깐 짚어야 합니다. 조선의 19대 왕 숙종. 재위기간 1674년부터 1720년, 무려 46년. 조선 역사에서 손꼽히는 장기 집권 군주입니다. 총명하고 결단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성격이 좀 특이합니다. 한 번 마음이 움직이면 걷잡을 수 없이 달렸고 한 번 돌아서면 완전히 등을 져버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걸 환국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권력의 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것이지요. 그 숙종이 장옥정에게 빠진 겁니다.
궁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인현왕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처소가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는 것을, 왕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장씨의 처소에서 오가는 소문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인현왕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조선의 법도를 따르고 예를 다하고 왕의 후궁을 질투하는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당대 기록에 남겨진 그녀의 모습은 한결같이 덕스럽고 조용한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덕스러움이 권력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1688년 장옥정이 아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듬해 1689년 1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순간 궁궐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여인과 왕자를 낳지 못한 왕비. 숙종은 그 즉시 이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원자, 왕위를 이을 첫 번째 아들. 그런데 서인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왕비께서 아직 젊으시니 기다려야 합니다. 후궁의 아들을 서둘러 원자로 삼는 것은 예법에 어긋납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거두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숙종은 경노했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원자로 삼겠다는데 신하들이 감히 막는단 말이냐. 그 분노의 방향은 서인 전체를 향했고 그 말은 곧 인현왕후를 향하는 칼이 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덕궁 어딘가 불빛도 희미한 왕비의 처소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그 밤에 왕비는 알았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아니 어쩌면 이제 끝이구나 하고. 1689년 봄 조선의 하늘이 뒤집힙니다. 단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원자 책봉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숙종의 분노가 폭발하고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 손꼽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현실이 됩니다. 왕비가 폐위됩니다. 다시 그의 일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옥정이 아들을 낳자마자 숙종은 서둘렀습니다. 이 아이를 원자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서인들이 막아섰지요. 그 중심에 조선 최고의 유학자 송시열이 있었습니다. 송시열. 당시 나이 82. 서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조선 성리학에 살아있는 상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붓을 들었습니다. 왕비께서 아직 춘추가 한창이시니 원자 책봉은 시기상조입니다. 완곡하지만 분명한 반대였습니다. 숙종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송시열이 감히 원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건 단순한 예법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이 상황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서인이 장씨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숙종은 그 순간 결심했을 겁니다. 판을 엎겠다고. 1689년 2월 기사환국이 시작됩니다. 환국. 앞서 말씀드렸지요. 권력의 판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숙종만의 방식. 이번엔 그 칼날이 서인 전체를 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서인이 조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조정의 핵심 자리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남인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송시열은 유배를 떠났고 결국 그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습니다. 82의 노학자가 제주도 가는 길목정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조정의 색깔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숙종의 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689년 4월 23일 숙종이 전교를 내립니다. 왕비 민씨는 투기가 심하고 덕이 없으니 왕비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투기. 질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인현왕후는 그토록 덕스럽고 조용한 왕비였다고 했습니다. 장씨를 질투하는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투기라는 죄목이 붙었습니다. 이건 명분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의 왕비였습니다. 서인을 몰아낸 숙종에게 서인의 상징인 왕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씨의 아들이 원자가 된 이상 그 어머니를 왕비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인현왕후가 그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정치가 한 여인의 운명을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패비 결정이 내려지던 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아있던 신하들이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패비만은 안 된다고.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하지만 이미 조정을 장악한 남인은 묵묵히 숙종의 편이었고 홀로 남은 서인 신하들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인현왕후는 왕비의 도장, 옥새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22의 나이였습니다. 왕비로 입궐한 지 8년 만이었습니다. 그녀가 궁을 나서던 날, 사가로 돌아가는 가마 안에서 인현왕후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에 담담함이었을까요?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폐위되는 순간에도, 궁을 떠나는 순간에도 왕비의 예를 잃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 담담함 뒤에 어떤 눈물이 있었을지는 기록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장옥정이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중인 출신의 서녀가 역관 집안의 딸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법도로 따지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희빈. 이제 이 이름으로 불러야겠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왕의 마음을 얻었고, 아들로 왕실의 판도를 바꿨고, 정치의 흐름을 타고 마침내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남인이 조정을 장악한 덕이기도 했고, 숙종의 총애가 흔들리지 않은 덕이기도 했습니다. 궁궐의 승자는 누가 봐도 장희빈이었습니다. 한편 서울 도성 밖 어딘가 초라한 사가에서 인현왕후는 폐서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난방도 시녀도 없이 왕비였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빈민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장희빈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요? 왕비가 된 그녀의 처소에서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중에야 드러날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궁궐의 깊은 어둠 속에서. 승자는 늘 오래가지 않는 법입니다. 특히 그 승자를 만들어준 것이 왕의 마음 하나뿐이라면, 그리고 그 왕이 숙종이라면. 1689년 장희빈이 왕비가 된 그 순간부터 숙종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묘한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던 것을 손에 쥐고 나면 때로는 그 무게가 달리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숙종도 그랬을까요? 서인을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장희빈을 왕비 자리에 올려놓고 나서 숙종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록은 말합니다. 숙종이 패비 민씨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고. 왕비가 된 장희빈의 처소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함이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장희빈은 초조했을 겁니다.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를 지탱하는 것은 여전히 숙종의 마음 하나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숙종의 발길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궁이 숙종의 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숙빈 최씨. 훗날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 여인입니다. 무술이 출신이라는 설이 있을 만큼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숙종은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욕심 없는 여인. 어쩌면 숙종이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한 인현왕후의 모습과 닮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장희빈은 숙빈 최씨를 증오했습니다. 그 증오가 화를 불렀습니다. 1694년 다시 한번 조선의 하늘이 뒤집힙니다. 갑술환국. 숙종은 또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남인을 향해. 불과 5년 만에 남인이 조정에서 쫓겨났고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확히는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소론과 노론이었지만 어쨌든 판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선언합니다. 패비 민씨를 복위시킨다. 그 소식이 사가에 전해지던 날, 인현왕후는 이미 몸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5년. 왕비였던 여인이 궁 밖에서 버틴 5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 속에서 보낸 5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가마에 올랐습니다. 창덕궁으로 돌아가는 길. 도성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폐위될 때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던 왕비를 백성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희빈 장씨. 왕비의 옷을 벗고 다시 후궁의 자리로. 그 굴욕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왕비를 경험한 여인이 다시 후궁이 되는 것. 게다가 자신이 쫓아냈던 여인이 다시 왕비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 장희빈의 분노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 분노가 향한 곳이 훗날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장희빈은 무당을 불렀습니다. 취선당. 자신의 처소 한쪽 구석에 신당을 차렸습니다. 인연엉우를 저주하는 굿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향이 피워졌고 주술이 행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형을 만들어 바늘을 꽂기도 했습니다. 인연엉우의 이름을 적어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궁궐 깊은 곳, 아무도 모르게. 아니,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요. 1700년, 인연엉우의 몸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위한 지 6년. 그 6년 동안 인연엉우는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가에서 보낸 5년이 이미 그녀의 몸을 너무 많이 갉아먹은 뒤였습니다. 어이들이 드나들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701년 8월 14일, 인연엉우가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35. 왕비로 입궐한 지 20년 만이었습니다. 숙종은 무너졌습니다.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취선당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당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무당이 잡혀왔으며 장희빈의 나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행해진 저주굿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숙종의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권력이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돌아올 곳이 없는 뒤집힘이었습니다. 장희빈에게는 1701년 10월 조선 조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취선당의 신당이 발각된 지 2달. 숙종의 분노는 가라앉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인연엉우를 잃은 슬픔과 저주굿의 실체를 알게 된 충격이 뒤엉켜 숙종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신들이 마지막으로 말렸습니다. 희빈 장씨는 원자의 어머니이옵니다. 사사마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원자. 훗날 경종이 되는 아들. 장희빈의 아들이자 숙종이의 아들. 그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희빈 장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나이 42이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가 후궁으로 강등된 지 7년 만이었습니다. 그녀가 사약을 받던 순간 어떤 표정이었을지는 기록이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약을 받기 직전 장희빈이 아들을 불렀다고. 당시 12살이었던 세자, 훗날의 경종. 어머니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아이는 그날 이후 평생 그 장면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겁니다. 장희빈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연엉우는 저주 때문에 죽었을까요? 현대의 의학의 눈으로 보면 인연엉우의 사인은 저주가 아니었을 겁니다. 궁 밖에서 보낸 5년 동안 극도로 나빠진 건강, 복위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몸,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을 키워왔던 겁니다. 3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저주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야 할 이유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취선당의 신당은 완벽한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장희빈은 그 분노의 끝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여인이 떠난 자리. 숙종은 얼마나 오래 그 빈자리를 바라봤을까요? 인연엉우를 복위시키던 날의 결단,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던 날의 분노. 그 모든 선택을 내린 건 결국 숙종 자신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운명을 갈랐던 건 사랑도 질투도 저주도 아닌 왕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숙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덕스러운 왕비와 요염한 후궁의 싸움. 선한 여인과 악한 여인의 대결. 인연엉우는 선이고 장희빈은 악이라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단순할까요? 인연엉우는 분명 덕망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덕망 뒤에는 서인이라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분명 저주굿을 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린 것은 한번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가 끌어내려진 여인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조선이라는 시대의 피해자였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곧 정권의 향방이었던 시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존재가 흔들리던 시대. 왕 한 사람의 마음이 한 여인의 목숨을 결정하던 시대. 그 시대가 두 여인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훗날 왕이 됩니다. 그러나 재위 4년 만에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숙빈 최 씨의 아들 영조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 어머니의 미천한 신분 때문에 평생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던 왕. 인현왕후의 이야기는 조선시대부터 소설로 쓰였습니다. 인현왕후전. 서인계열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 소설은 인현왕후를 성인으로 장희빈을 악인으로 그려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영화로, 뮤지컬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두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원하는 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와 그것을 뒤집으려는 자,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자. 그 싸움은 조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형태만 다를 뿐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689년부터 1701년까지 불과 12년. 왕비가 2번 바뀌고 정권이 2번 뒤집히고 두 여인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12년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랑과 권력이 뒤엉킨 비극. 그리고 한 시대가 두 여인에게 남긴 상처. 조선을 뒤흔든 최대의 궁중 라이벌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 막을 내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꺼내 이야기하는 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